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에겐 자식 같은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저보다 10살이 어린 동생은 저를 부모님보다 많이 따랐어요. 제가 학교에서 다녀오면 고사리 손으로 제 손을 잡고 놀자고 졸라댔답니다. 저희 부모님은 사업을 실패하고 파산 후에도 남아있는 빚이 있어서 그걸 갚느라 하루도 쉬지 않고 허드렛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17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은 거의 같은 시기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몸이 아픈데 잠까지 참아가며 일하셔서 그런지 몸에 병이 많이 생겨서 몇 달 앓으시다가 세상을 등지셨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눈물이 많이 나고 슬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7살 동생을 홀로 어떻게 키우나 싶더라고요. 부모 역할을 해줘야 했기 때문에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어차피 공부도 잘 못하고 대학에 갈 마음도 없었으니 사회생활을 빨리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일터를 찾아다녔습니다. 집 근처 공장단지를 돌고 돌다가 17살 나이에 저를 받아주는 곳을 겨우 찾았습니다. 제 사정을 듣고 받아준 곳은 봉제 공장이었어요. 거기서 미싱사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쪽가위로 실밥을 뜯는 것부터 시작했고 물건 나르고 어른들이 시키는 것을 했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게 되자 동생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기였는데 동생은 집에서 얌전히 공부만 했답니다. 아이고, 우리 동생 공부하는 거야? 오늘 누나가 늦게 와서 서운하지 않아? 아니, 누나가 고생이지. 나는 옆집 아주머니가 밥도 주고 귤도 줘서 잘 먹고 왔어. 7살짜리가 별소리를 다 하네. 이 귀염둥이야, 오늘 밤은 누나랑 좀 놀다 자자. 우리 실뜨기나 할까? 아니, 그러지 말고 나 받아쓰기 하게 누나가 단어 좀 불러줘봐. 참 희한해. 난 공부를 엄청나게 싫어했는데 너는 공부에 한 맺힌 꼬맹이잖아. 여하튼 알겠어. 누나가 공부하는 거 도와줄게. 이렇게 똑똑한 동생은 곧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재밌게 학교 생활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성격도 좋고 똘망똘망 잘생긴 데다 공부까지 잘하니 인기가 많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다른 아이들보다 몸집이 작은 동생은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화가 나긴 했지만 어린애들이 그런 거라 처음에는 참았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제 동생에게 괴롭힌 흔적이 보이자 학교에 달려갔어요.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제가 어리다고 무시하듯 말하더라고요. 경환이가 따돌림 받을 짓을 했나 보죠. 그리고 애들끼리 다툰 거 가지고 학교를 찾아오신 거예요? 경환이 누나가 18살이라고 했나? 이봐, 그런 거 따지려고 학교 오는 거 아니야. 그만 가봐. 지금 나한테 반말하고 명령한 거야? 이 선생이 미쳤나? 나 경환이 보호자야. 내가 누나이면서 엄마 아빠라고. 당장 내 동생 괴롭힌 놈들 부모 싹 다 불러와. 내가 명단 읊어줄게. 당장 전화 때려. 저, 경환이 누님, 죄송합니다. 알겠어요. 연락해 볼게요. 그렇게 진상 한번 떨었더니 바로 고개 숙이며 사과하더니 학부모들을 불러 모았어요. 거기서 제가 큰 소리로 팔짝 뛰었더니 학부모들이 자식 교육을 똑바로 시키겠다고 약속했답니다. 그날 이후 제 동생의 학교 생활은 평온해졌고 어디 하나 상한 데 없이 잘 다녔답니다. 초등학교를 그렇게 보낸 동생은 중학교에 가서 괴롭힘을 또 받았어요. 이유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 없이 누나와 살고 집이 가난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경환아, 오늘도 맞고 온 거야? 그놈 누구야? 이름 대. 누나, 그러지 마. 애들은 원래 다 그렇게 크는 거야. 원래? 얘가 갈수록 애늙은이가 되네? 넌 분하지도 않아? 화도 안 나?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지. 우리 나이의 애들은 미성숙하고 호르몬이 치솟아서 거칠게 싸우기도 한단 말이지.
책을 읽고 알게 된 거야. 지금 그걸 자랑이라고 하니? 너 또 괴롭힘 당한 흔적이 보이면 그땐 이 누나의 눈이 뒤집힐 거야. 그러니까 괴롭히는 놈들한테 전해. 큰일 나기 싫으면 건들지 말라고. 아, 알겠어. 그런데 누나, 일이 힘들지 않아? 내가 얼른 커서 누나 호강시켜줘야 하는데 미안해. 이 애늙은이야. 네가 그런 거 걱정할 때야? 넌 건강하게 잘 크기만 하면 돼. 그것만으로도 나한테 호강이라고. 철이 너무 빨리 든 동생은 늘 이렇게 제 걱정을 해주기도 했고 친구들의 괴롭힘도 다 사춘기여서 그런 거라고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동생이 얼굴에 멍이 들어서 들어왔어요. 저는 그걸 보고 흥분을 참지 못하고 제대로 작살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튿날 동생이 하교할 시간에 맞춰 이른 퇴근을 해서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몰래 지켜보다가 동생을 건드리는 놈들을 한꺼번에 잡을 생각이었죠. 이윽고 동생이 덩치 큰 무리에게 얻어 터지면서 나오더군요. 동생의 팔을 툭툭 치거나 엉덩이를 발로 차고 머리에 꿀밤을 계속 날리더라고요. 이 세 학생을 보고 제대로 미쳐버린 저는 바로 교문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아! 감히 내 동생을 건드려? 다 되졌어! 누나, 하지마! 참아! 저는 동생의 손을 뿌리치고 주먹과 발을 날리며 새놈의 면상에 코피를 터뜨렸고 바닥에 쓰러뜨려 뒹굴게 만들었어요. 이런 어린 놈의 자식들이 감히 남의 집 귀한 동생을 건드려? 야, 니들 엄마한테 전화해. 당장 오라고 하란 말이야. 누나,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 경환이 괴롭히지 않을게요. 맞아요. 누나 저희가 나빴어요. 사과할게요. 경환아 미안해. 너희 누나 진짜 무섭다. 누나 정말 잘못했어요. 입 닥치고 엄마 불러라. 나 지금 학교 들어가서 교장 찾아가서 멱살 잡을 거야. 내 동생이 이렇게 되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따질 거라고. 그뿐만이 아니야. 교육청에 신고하고 전 학년 학부모 회장들을 다 찾아가서 니들이 한 짓을 알리고 처벌받게 할 거라고. 그렇게 소리쳤더니 3인방은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더군요. 그 순간 학교 임직원이 나와서 저를 말렸습니다. 제가 상황을 알려주고 교장을 만나겠다고 했더니 난감해하다가 곧 저와 동생, 가해자들을 데리고 학교장실로 안내해줬습니다. 창가에서 이를 모두 지켜봤는지 교장 선생님은 바로 저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하더군요. 경환이 보호자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철이 없어서 괴롭히고 왕따를 시킨 모양이에요. 제가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 넓은 아량으로 봐주세요. 교장 선생님, 내 동생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 주세요. 조회 시간에 운동장에서 미안하다고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진정하시고 일단 이놈들 학부모를 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30분이 지나자 가해자 놈들의 엄마들이 찾아왔는데 별일 아닌 것처럼 까불거리더라고요. 아니, 애들끼리 놀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그런 거지. 무슨 왕따를 시켰다고 이 난리를 치십니까? 그러게 말이야. 사춘기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왜 어른들까지 나서죠? 아, 그쪽은 어른이 아니지? 아직 애라서 뭘 모르나 보네. 그 주둥아리로 방금 나한테 어리다고 반말한 거야? 아줌마, 나이 많이 처먹어서 좋겠어. 그런데 나이를 처음 먹었으면 자식 교육을 똑바로 시켜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당신들 태도 보니까 교육청까지 가야겠어. 당신 자식들 학교에서 잘리게 만들어주겠다고. 경환이 누님, 미안해요. 내가 생각이 짧았어요. 어리다고 얕보는 건 아름답지 못한 행동입니다.
내가 사과드릴게요. 그리고 아이들은 저희가 훈육할게요. 너희들 당장 경환이한테 사과해. 꼭 제가 언성을 높여야 말을 듣더군요. 이에 저는 사과하는 가해자 셋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학부모들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떠들었지만 제가 노려보자 바로 무릎을 꿇게 해서 제 동생에게 사과하더군요. 가해자놈들이 울고 불며 용서를 빌어서 한번 봐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마치고 교문을 나오는데 동생은 또 애늙은이 소리를 하더군요. 누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자라나는 애들한테 무릎 꿇게 하는 굴욕을 주면 어떡해? 아이고, 이 보살, 바보 멍청아. 넌 이 상황에서 괴롭힌 놈들을 감싸고 싶니? 됐다. 네가 이러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니까 그냥 가자고. 그래도 고마워, 누나. 누나가 없었으면 난 맨날 얻어 터지면서 지냈을 거야. 그 이후로 동생은 학교에서 왕따도 당하지 않았고 괴롭힘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전교 1등까지 했답니다. 너 뭐야? 중학교 때는 반에서 10등 정도 하지 않았어? 어떻게 전교 1등을 한 거야? 그냥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좀 했지. 재수없어. 야, 나는 학교 다닐 때 맨날 꼴찌였는데 넌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분명 너는 내 친동생이 아닐 거야. 부모님이 다른 애랑 바뀐 걸 모르고 데려왔을 거라고. 누나, 거울을 봐. 누나랑 나랑 머리 길이만 다르고 똑같이 생겼잖아. 그건 그래. 너무 똑같이 생겨서 가끔 널 보면 거울 보는 기분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둘 다 예쁘고 잘생겼잖아. 누나, 이제 20대 후반인데 만나는 남자 없어? 뭐, 남자? 차,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냐? 우리 둘이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건강하게 잘 먹고 열심히 공부나 해. 누나, 내가 나중에 꼭 호강시켜 줄게. 항상 고마워. 오글거린다. 그런 말은 속으로나 해라. 세월은 흘러 동생이 고3이 되어 수능 시험을 치렀는데 이 녀석이 만점을 받아왔답니다. 저는 너무 기쁘고 신기했어요. 동생은 서울대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도 우수한 학생으로 장학금까지 꿰차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제가 해줄 게 없을 만큼 혼자 알아서 잘 커줬답니다. 대학교 졸업을 하고 공부에 욕심이 있었는지 석사 과정과 박사까지 따냈어요. 30살에 이 모든 걸 다 이뤄낸 엘리트였죠. 야, 우리 동생 정말 잘났네. 이제 교수님 되는 거야? 서울대 교수님? 교수는 무슨... 누나, 나 다른 직장 구했어. 벌써 계약하고 왔다고. 계약? 무슨 회사랑 계약을 해? 잠깐. 누나한테 줄 게 있어. 동생은 방에서 뭔가를 가지고 나왔어요. 바로 통장이었습니다. 뭐야, 이건? 빳빳한 새 통장이네? 그거 누나 이름으로 하나 개설했어. 내 계약금 다 줬으니까 그거로 재밌게 살아봐. 저는 통장을 열어보고 잠시 기절했습니다. 이게 얼마야? 20, 100, 1000... 10억? 진짜 10억이야? 경환이 너 어느 회사에 들어간 거야? 아무리 박사여도 10억은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야? 누나, 나 서울대 박사야. 능력 있어서 그만큼 받은 거라고. 앞으로도 계속 호강시켜 줄 테니까 이제 그만 봉제 공장은 그만둬. 됐거든. 이 돈은 너 장가 갈 때 돌려줄게. 누나부터 시집 가고 그런 말을 해. 그런가? 그럼 이참에 동생 덕에 호강이나 하면서 편히 살아볼까? 그래, 사치도 부려보고 연애도 하면서 지내란 말이야. 누나 나이 40이야. 얼른 시집 가는 걸 봤으면 좋겠어.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에휴, 그래 고맙다 동생아. 네가 이렇게 잘 커져서 이 누나는 여한이 없다. 동생 덕분에 저는 봉제 공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편하게 살림만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렇다고 사치를 부리거나 놀러 다니진 않았어요.
같이 다닐 친구도 없었으니 집에서 소소하게 화분 키우는 재미로 지냈답니다. 그런데 동생 눈에는 제가 지루하고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거로 보였나 봅니다. 얼마 뒤 저에게 남자를 소개해 주겠다며 자기와 같이 일하는 선배를 소개해 줬습니다. 나보다 한 살 아래시네요. 내 동생이랑 같은 회사 다닌다고요? 도대체 그 회사는 뭐 하는 데입니까? 왜 동생놈이 비밀로 하는 거죠? 아하, 그건 국가 기밀입니다. 국가 비밀이요? 참나, 무슨 첩보 영화 찍으세요? 그냥 편하게 알려줘봐요. 그냥 공무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수 업무라 밝히기에는 곤란해요. 그래요. 댁도 만만치 않으시네요. 그런데 나 같은 여자를 왜 소개해달라고 한 거예요? 듣기로는 내 사진을 보고 소개시켜달라고 했다면서요. 네, 제가 경미 씨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요. 그런데 직접 뵈니 훨씬 더 예쁘고 아름다우십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나는 검정고시 출신의 봉제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성찬 씨 같은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잘난 부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절 만나고 싶으세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 따지나요? 그냥 좋으면 좋은 거지. 경미 씨, 제가 싫은 게 아니면 한번 만나주세요. 저 진심으로 경미 씨랑 잘해보고 싶어요. 내가 모태솔로인 건 모르시죠? 뼈 빠지게 일하느라 남자를 처음 만나보는 거예요. 조금 서툴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그럼 우리 사귀는 거예요? 예스! 취향이 참 독특하셔. 그래요, 우리 사귀시다. 그렇게 저는 생애 처음으로 남자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재미있고 뜨거운 사랑을 했고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가 되었죠. 또 예비 시부모님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새로운 부모님이 생기는 것에 기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한 달 전에 동생에게 끔찍한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연락을 받고 바로 달려갔습니다. 경환아, 이게 무슨 일이야? 성태 씨가 세상을 떠나다니. 이거 꿈이지? 누나, 미안해. 형이 사고로 떠났어. 외근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대. 그럴 리가 없어. 이제 곧 결혼할 텐데. 이렇게 떠날 리가 없단 말이야. 너 사실대로 말해. 지금 몰래카메라 찍고 있는 거지? 누나, 미안해. 내가 처음 사랑한 남자였는데 제발 아니라고 해줘. 장례식장에 예비 시부모님이 상복을 입고 있는 걸 보게 되자 실감이 나더라고요. 성찬 씨는 졸음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뚫고 나가 절벽으로 떨어지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게 되자 평소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하며 수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형사들이 조사했는데 단순 추락사고라고 하니 제가 거기서 더 의심할 수 있는 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남편을 하늘로 보내주고 집에서 칩거 생활을 시작했답니다. 동생은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알고 매일 저희 집에 다녀갔어요. 누나, 많이 힘들지? 정말 미안해. 그 말밖에 해줄 게 없어. 네가 왜 미안하니? 그냥 성찬 씨가 그리워서 힘든 거니까 미안해할 필요 없어. 그리고 넌 회사 안 가니? 그 비밀스러운 회사에 붙어 있는 거 좋아하면서 왜 누나한테 맨날 오는 거야? 그런가. 요즘은 한가해서. 그런데 누나,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지금처럼 힘들어할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너도 성찬 씨처럼 세상을 떠버리겠다, 이런 거야?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그냥 물어본 거야. 난 누나가 나 때문에 힘들게 살아왔는데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기면 심각하게 괴로워할까 봐 걱정이 돼서. 야, 겨환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넌 나한테 자식 같은 동생이야. 그런데 나보다 먼저 세상 떠날 생각을 한다고? 너 지금 내가 힘들어서 혼내주지 못하는데
한 번만 그따위 소리 하면 뼈도 못 추리게 홍구멍을 낼 거야. 알겠어? 알겠어, 누나. 동생은 그렇게 쓸데없는 이야기까지 꺼내가며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하도 자주 와서 이제 그만 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한 달 정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겨우 정신 차리고 외출을 하는데 이번에도 충격적인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제 동생의 직장 상사라는 사람이 전화를 줬는데 동생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회사에서 마련해준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내 동생이 경환이가 세상을 떠났다고? 믿을 수 없어. 이건 꿈이야. 가짜란 말이야. 이경환 누님 되는 분이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한테 연락해 주신 분이에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연구실에서 실험 중 그렇게 됐답니다. 저도 연락받고 병원에 와서 확인한 거고요. 그걸 지금 나더러 믿으라는 거예요? 내 동생 서울대 박사 출신이에요. 보통 똑똑한 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험하다 사고로 그렇게 됐다니.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난 내 동생을 직접 봐야겠어요. 영안실에 데려가줘요. 네, 그러죠. 충격이 심하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그건 대기할 바가 아닙니다. 빨리 안내해줘요. 저는 영안실에 내려가면서도 제발 제 동생이 아닌 다른 사람이길 기도했습니다. 이윽고 철제 침대에 누워있는 동생을 확인한 순간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봐도 제 동생이었으니 믿을 수밖에 없었죠. 제 정신이 돌아오자 동생의 차가운 손을 잡고 한참 동안 오열했습니다. 관계자가 그만 나가라고 하는 바람에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죠. 그제야 실감한 저는 영정사진 속 동생을 보며 통곡하고 말았어요. 경환아, 네가 날 두고 먼저 가면 어떡해? 이 나쁜 녀석아. 누난 이제 어떻게 살라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경환이는 저희 회사에서도 촉망받는 인재였거든요. 도대체 당신들 회사는 뭐하는 곳이에요? 한 달 사이에 남자 둘이 세상을 떠났어요. 뭐하는 곳인지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건 곤란합니다. 저희는 비밀 서약을 해서 회사에 대한 내용이나 방문시켜주는 건 불가능해요. 그따위 회사가 어디 있어? 당신이랑 다른 높은 데 있는 놈들이 내 남편과 동생을 잡아먹었지. 거기로 안내해. 이러지 마세요. 저도 일개 직원일 뿐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지. 회사에서 일부러 이런 일을 꾸미진 않았다고요. 진정하시고 조용히 상을 치러주세요. 경환아, 이 누나도 따라갈 거야. 나도 너를 따라가고 말겠어. 새벽녘에 울다 지쳐 있었는데 상사라는 사람이 녹음기 하나를 꺼내더군요. 이건 경환이가 남긴 음성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녹음한 모양이에요. 꼭 들어보세요. 경환이가 녹음한 거라고요? 저 보세요. 저는 골방으로 들어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내 프로그램 코드는 나 말고 아무도 풀지 못합니다. 나한테 덤벼봤자 얻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성찬이 형을 그렇게 보내버린다고 해서 내가 겁을 먹을 것 같습니까? 난 절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이걸 풀 수 있는 사람은 개발한 나뿐이니까 알아서 하시죠. 도통 무슨 소리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프로그램 때문에 성찬 씨가 화를 당한 것 같았어요. 동생도 그것 때문에 위험에 처해진 상황 같았고요. 저는 골방에서 나와 상사라는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거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건 말씀 못 드리고 혹시 코드에 대해 들은 거 있으세요? 내가 그런 걸 알겠어요. 난 지금 동생을 잃어 미칠 것 같은데. 내 예비 남편의 이야기까지 들으니 혼란스러워요.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알고 싶단 말입니다. 그럼 뭔가 기억이 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 주세요. 여기 제 번호입니다. 이것 하나 알아주세요. 저는 경환이가 왜 그렇게 됐는지 추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 믿지 마세요.
그렇게 힘들게 동생을 보내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맨바닥에 엎드려서 잠만 잤답니다. 그리고 정신이 들자 저는 마음의 결심을 했답니다. 동생을 따라가야겠다고 말이죠. 슬리퍼를 신고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하늘은 푸르렀고 바람은 선선했습니다. 동생을 따라가기에 좋은 날씨였죠. 그리고 눈을 감고 준비를 하는데 한 통의 메시지가 왔답니다. 이거 꼭 들어보세요. 경환이 목소리입니다. 그걸 본 저는 누가 장난치나 싶었지만 일단 녹음 파일을 재생시켜 보았어요. 누나, 나야 경환이. 나 살아있어. 누나, 금방 돌아가 있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이게 뭐야? 진짜 내 동생 목소리잖아. 저는 다시 재생 버튼을 눌러 한 번 더 경환이의 목소리를 들었답니다. 역시나 제 동생이 맞았어요. 저는 문자 온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없는 번호라고 안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동생 목소리인 걸 확인한 저는 옥상에서 집으로 내려갔어요. 옷을 챙겨 입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형사에게 제 사정을 다 말해주면서 동생이 살아있는 것 같으니 찾아달라고 했죠. 형사님 들으셨죠? 이 목소리는 바로 얼마 전 세상 떠난 동생이에요. 어디에 있는지 찾아주세요. 이거 제가 보기엔 보이스피싱 같은데요. 요즘 보이스피싱 얘네들이 돌아가신 부모나 할머니 목소리로 사람을 꼬시기도 한답니다. 수법이 많이 진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속는다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목소리 변조 프로그램이 기가 막히게 똑같이 들리게 한다니까요. 제 목소리로 변조하는 건 일도 아니라고요. 분명히 보이스피싱하는 놈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돈 달라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이 녹음본이 전부라고요. 아마 애간장을 태우려고 시간을 벌고 있을 겁니다. 그래야 돈을 세게 부르거든요. 그놈들은 이제 급하게 돈을 뜯거나 그러지 않아요. 살살 약 올리면서 사람 애를 태운다니까요. 얼마 뒤면 돈 달라고 연락 올 테니 그때 다시 찾아오세요. 저는 다른 사건이 있어서 나가봐야 합니다. 그럼 이만. 형사는 제 등을 떠밀며 나중에 다시 연락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경찰서에서 나왔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려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경찰서 옆 건물의 덩치 큰 남자가 제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택시를 잡아 세우자 덩치남도 자기 차에 오르더군요. 저는 택시 문을 닫아버리고 그 덩치남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이, 창문 내려봐. 당신 누구야? 누군데 날 감시하는 거야? 너 혹시 보이스피싱범이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전 볼일 보고 차에 탄 건데요. 보이스피싱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아, 그러셔? 그럼 일단 차에서 내려봐. 내가 네 핸드폰을 좀 봐야겠으니까. 아니, 왜 이러시는 겁니까? 자꾸 이러시면 경찰 부릅니다. 경찰을 뭐하러 불러? 여기가 경찰서 앞인데. 그래, 같이 경찰서 가보자. 네가 뭐하는 놈인지 한번 까보자고. 에이, 저리 비켜요. 그는 창문을 올리더니 쏜살같이 차를 몰아 사라졌습니다. 분명 뭔가 있는 놈이 확실했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집에 돌아와 은둔 생활을 하는데 아무래도 동생의 음성은 누가 장난치거나 형사 말대로 보이스피싱범이 한 짓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려고 했던 걸 다시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옥상으로 올라가 푸른 하늘을 보며 동생 이름을 읊조렸습니다. 경환아, 조금만 기다려. 누나가 갈게. 그런데 그 순간 또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경환이의 음성이니 꼭 확인하라고 메시지와 음성 파일이 왔답니다. 누나, 허튼 짓 하지 마. 제발 아무 짓도 하지 말고 기다려줘. 내가 부탁할게. 나 지금 살아있어. 아주 건강하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마. 누구의 말도 믿지 말고. 누나가 본 것도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옥상에서 내려가, 당장. 동생의 목소리를 듣고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감시하고 있을 테니 이런 음성을 남겼겠죠.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수상한 사람도 없었고 동생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문자 온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이번에도 없는 번호라고 알렸어요. 저는 옥상에서 내려와 아무도 믿지 않기로 했어요. 동생의 목소리에 떨림이 느껴졌는데 위험한 상황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전 경찰서가 아닌 유능한 흥신소를 검색해서 찾아갔습니다. 이 음성 파일이랑 메시지 어디서 누가 보냈는지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저를 미행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으니 그놈들에 대해서도 파악해 주시고요. 네네, 고객님, 잘 알겠습니다. 저는 남들과 다른 전문가이니 믿고 맡겨주세요. 지금 밖으로 나가는 순간 제 직원들이 고객님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수상한 놈들을 찾을 겁니다. 네, 믿고 나가겠습니다. 빨리 알아봐 주세요. 흥신소에 의뢰를 하고 나와 일부러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미행하는 놈들이 저를 쫓아오다가 흥신소 직원들에게 걸려 실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말이죠.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곧 한 상가 앞을 지나가는데 누군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리더니 저를 불렀습니다. 경씨, 제 차에 타세요. 지금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뭐야? 당신은 그때 덩치 큰 남자잖아. 보이스피싱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경환이 누님을 보호하고 있는 중인 사람이라고요. 지금 위험하게 됐어요. 얼른 제 차에 타세요. 웃기고 있네. 내가 미쳤냐? 네 차를 타고 어디로 끌려갈 줄 알고? 경환이 누님! 경미씨! 어릴 적 경환이가 괴롭힘 당하고 왔을 때 학교 가서 싹 쓸어버리신 적 있으시죠? 경환이가 술 마시면서 저한테 한 말입니다. 이제 조금 믿음이 가나요? 도대체 당신 누구야? 일단 타세요. 설명은 가면서 할게요. 저는 고민하다가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출발한 차량은 바로 고속도로에 진입했어요. 당신 누구야? 내 동생이랑 어떤 사이지? 같이 일하는 사이예요. 저기 뒤에 따라붙은 차 보이시죠? 저 승합차? 저게 누군데? 흥신소장하고 일당들이에요. 오늘 낮에 저것들한테 의뢰하셨죠? 경환이 음성 파일을 가지고 말이죠. 당신은 모르는 게 뭐지? 그걸 다 어떻게 아는 거야? 그런데 저 사람들은 날 보호하려고 따라오는 거야. 내가 의뢰한 사람들이니까. 가만, 아무도 믿지 말라는 동생의 말을 듣지 않았네? 너 누구야? 지금 믿어야 할 사람은 제가 유일합니다. 경미씨, 저는 경환이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또 그놈의 회사 타령. 도대체 니들이 다니는 회사가 뭔데? 어디냐고? 국가정보원 테러방지팀 권순혁 팀장입니다. 경환이의 장례식은 가짜였어요. 영안실에서 봤던 경환이는 특수 제작한 모형입니다. 인형이라고요. 장례식장에서 봤던 상사놈 기억하시죠? 그놈이 경환이가 만든 프로그램을 해외에 빼돌리려고 원본 파일을 가져갔어요. 그 과정에 성찬이가 그렇게 됐고요. 당신의 예비 남편 말입니다. 저는 그 남자가 더는 위험한 상대가 아닌 것 같아 존댓말로 바꿔서 말했습니다. 뭐요? 지금 하는 말이 다 사실이야? 국정원? 그리고 내 동생이 진짜 살아있다는 겁니까? 장례식은 가짜였고요? 네, 그 상사놈이 외국 놈들에게 경환이 프로그램을 수백억에 넘기려고 이 사달이 난 거예요. 국정원 내부에 공범이 있어서 도움을 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그때 그놈이 코드를 물었는데 그게 그거였군요. 내 동생이 만든 프로그램을 열 코드를 물은 거였어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맞아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도 코드를 풀지 못해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돈을 못 받아서 경환이를 잡으려고 한 거죠. 그놈한테 코드가 500억짜리인 겁니다. 그래서 잡히는 대로 사람을 해치려고 환장해서 날뛰고 있다고요. 그런데 경환이의 안위가 최우선이어서 저와 몇몇 동료들이 특수 분장팀을 찾아가 경환이와 똑같은 인형을 제작했습니다. 영안실에서 보셨던 그 인형 말입니다. 여하튼 가짜 장례식을 치르고 그놈이 저지른 짓을 증명하고 끝장내려고 하는 중이었다고요. 그런데 경미 씨가 옥상에 올라가는 바람에 음성 파일을 보낸 겁니다. 우리 팀이 경미 씨의 안전을 위해 감시 중이었는데
옥상으로 올라가는 걸 보고 바로 경환이에게 알려 음성을 보낸 거예요. 뭐라고요? 그럼 제가 잘못될까봐 음성을 보내서 일이 이렇게까지 꼬였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만 있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동생을 따라가려고만 하지 않았으면 무사했을 거란 말이잖아요. 젠장, 내가 동생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네? 그렇다고 경미 씨 탓은 아닙니다. 우리가 작전을 너무 크게 짜버려서 그렇게 된 거죠. 여하튼 지금 저희 뒤에 쫓아오는 흥신소 놈들이랑 외국 놈들이 있어요. 아마 상사 그놈이 흥신소장을 돈으로 매수했을 겁니다. 경미 씨가 뭘 알아봐달라고 했는지 돈으로 꼬셔서 다 파헤치고 역으로 경미 씨를 잡으려고 했다고요. 그놈이 경환이 음성 파일을 듣고 살아있는 걸 확인했으니 이젠 정말 위험한 상황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날 구해주려고 급하게 차에 타라고 한 거군요. 네, 저놈들은 위험한 놈들입니다. 성찬이가 사고사로 위장된 거 보셨죠? 저것들은 사람 하나 보내는 건 일도 아니라고요. 아마 경미 씨를 잡아가서 경환이를 불러들여 코드를 풀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쓰이고 나면 끝장나는 거고요? 네, 그런 놈이에요. 아무튼 제가 저놈들을 따돌리고 경환이가 있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휴, 내 동생이 살아있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난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는 고속도로를 질주하며 여러 차를 추월해서 흥신소 차량과 외국놈들 차량을 따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윽고 경기도로 빠져서 일반 도로로 들어왔어요. 도시에서 떨어진 조금 외진 이면 도로를 달리고 있었죠. 그제야 안심하며 곧 동생을 만날 거라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좁은 도로에서 앞에 가로로 세워 막아선 차량이 있었어요. 아까 추격하던 승합차였죠. 그리고 뒤에도 외국놈들이 차로 막아놓고 내리더군요. 그들은 저와 옆에 있던 동생 동료에게 나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죄송합니다. 여기서 잡히고 말았네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경미 씨는 보호할 겁니다. 보호할 문제가 아니라 저것들이 제 동생을 불러서 코드를 풀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럼 내 동생이 위험에 처해지잖아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 테니 일단 차에서 내리시죠. 순순히 따르지 않으면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는 놈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그는 차에서 내려 두 손을 들고 시키는 대로 승합차에 탔습니다. 아이고 아줌마 미안하게 됐어. 그런데 나도 먹고 사는 개미라서 돈을 더 주겠다는 사람 편에 서야지. 더러운 놈, 넌 날아갈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겠어. 나락은 아줌마가 갈걸? 날 고용한 남자가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더라. 난 임무만 마치고 돈만 받으면 사라질 거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 어쨌든 그 음성 파일을 가져와 줘서 너무 고마워. 그렇게 비싼 목소리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그는 비아냥대며 운전대를 잡았고 부하놈들이 저와 동료를 붙잡았습니다. 승합차는 인근 산 쪽을 향했습니다. 아무래도 CCTV를 피할 곳을 찾느라 그쪽으로 간 것 같았어요. 이윽고 컨테이너 박스 하나가 보였는데 저희를 그리로 끌고 갔습니다. 잠시 후 장례식장에서 만났던 상사라는 놈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너였냐? 내 애인을 그렇게 만든 놈이? 아, 성전이. 그놈이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나한테 까불더라고. 내가 경환이 프로그램을 빼돌리는데 날 잡겠다고 나대다가 그 꼴이 된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국정원에서 일하는 놈인데 내 동생이 만든 프로그램을 외국에 팔아 넘기려는 짓을 하려는 거지? 맞아. 국정원도 결국은 공무원이야. 나라 돈 받아봐야 얼마나 받겠어. 인생 한방 제대로 터뜨리고 외국으로 뜨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키는 대로 잘해야 해. 어이, 권 팀장. 넌 왜 줄을 잘못 서서 이 고생이니? 나한테 붙었으면 콩고물이 떨어져서 팔 잡혔을 텐데 말이야. 너희들 아주 재밌는 장난을 쳤더라.
난 진짜로 경환이가 영안실에 누워있는 줄 알았잖아. 그게 인형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하여튼 머리 좋은 것들이 다 모인 집단이라 별의별 짓을 다 한다. 그렇지? 그런데 이렇게 끝에서 이기는 게 제일 똑똑한 놈이지. 그게 바로 나야. 자, 그럼 번호 불러. 꺼져. 그냥 여기서 돼지면 그만이야. 너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니? 네 옆에 있는 여자를 내가 가만둘 것 같아? 야, 김부장! 아무리 밑바닥이어도 이런 짓 하지 말자. 지킬 것 지키자고. 아니, 난 이미 많은 걸 어겼어. 지금 500억이냐 지옥이냐 둘 중 하나란 말이야. 빨리 니들이 만든 특수폰 번호 불러. 이 비열한 놈, 알았어! 불게! 4, 7, 샵, 7456. 그리고 별표 3번, 다음에 숫자 1. 하여튼 특수폰 번호도 존나게 어렵게 만들었어. 이걸 알아내기 어려워서 그놈을 못 찾은 거 아니야. 경원이는 진짜 국정원의 최고 괴짜답다. 자, 그럼 전화를 걸어볼까라. 그놈은 스피커폰으로 돌려서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해놓았습니다. 권팀장님, 거기 어디예요? 야야, 나 권 팀장 아니고 김 부장이야. 권 팀장이랑 네 누이가 내 앞에 있어.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이 미친 쓰레기야. 엄마, 너 지금 나한테 욕한 거야? 네 누이 혼내줄까? 상사가 제 따귀를 한 대 철썩 소리를 내며 갈겼습니다. 이 개자식아! 우리 누나한테 손대면 코두고 뭐가 없어! 알았어. 그러니까 빨리 여기로 와. 내가 어딘지 알려줄 테니까 받아 적어. 아, 혼자 와야 한다. 괜히 똥파리를 데리고 오면 다 끝장나는 거라고. 네 누이는 다시 못 볼 수도 있단 말이야. 자, 주소 불러줄게. 그럴 필요 없어. 지금 막 도착했거든. 난 네 뒤에 있다. 이 개자식아! 뭔 개소리야. 네가 여기에 왔을 리가 없잖아. 잠시 후 컨테이너 창문이 깨지면서 동생이 몸을 굴려 들어왔고 상사놈의 면상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외국놈들과 흥신소 일당들이 한꺼번에 덤볐는데 제 동생이 혼자 맞서 싸웠답니다. 저는 어릴 적 동생이 맞고 다니는 것만 봤지 이렇게 싸우는 건 처음 봤어요. 개자식아, 가족을 건들 거라고 예상은 했다만 진짜 악질이다, 부장놈아. 어쭈, 이게 뒤에서 쳐들어오네. 너 깡따구 좀 세졌다. 이판사판이야. 내가 보살 소리 들으면서 살았는데 이제 더는 아니라고. 김 부장이 공격을 했지만 동생이 하나하나 다 피하고 펀치와 킥을 날려 김 부장의 온몸을 두들겨줬습니다. 저저 괴짜가 무엇을까지 하네. 그냥 자빠져 있으라. 더 처맞기 싫으면. 무리들이 모두 쓰러지자 동생이 저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누나 괜찮아? 누난 괜찮아. 경환아, 너 여기 혼자 온 거야? 누나, 이야기는 나중에. 먼저 이것들 좀 족쳐야겠어. 나쁜 놈들은 다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흥신소 일당 넷과 외국 놈들 셋, 그리고 상사까지 8명이 싸우는데 무슨 액션 영화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공부만 잘하던 동생인 줄 알았는데 무술을 언제 배웠는지 아주 능수능란하게 발차기와 주먹을 날렸답니다. 공중에 붕 떠서 가위차기로 두 놈의 턱주가리를 날리기도 했고 뒤돌려차기로 상사놈의 볼따기를 제대로 날려 기절까지 시켰답니다. 너 누구야? 내 동생 맞아? 경환이는 이런 애가 아닌데. 너 경환이 복제인간 그런 거 아니야? 아이, 누나도 참. 영안실 인형 이야기 듣고 그런 생각하는 거지? 누나, 이제 다 끝났어. 이제야 이놈들을 잡았어. 잠깐 무전 좀 할게. 독수리, 여기는 불곰. 김 부장 외 7명 검거 완료. 야산 중턱 컨테이너 박스 이상. 불금 3분 내 도착한다. 이상. 동생은 국정원에 믿을 만한 동료들을 주변에 대기시켜 놓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동생이 살아 돌아오는 것에 기뻐서 눈물을 흘리며 끌어안았습니다. 이 나쁜 놈아! 니놈 장례까지 치렀는데 이렇게 살아 돌아오면 어떡해? 누나, 그럼 그냥 도로 사라질까? 이 넉빠진 자식아! 누가 도로 사라지래? 이 누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도 모자라 날 놀리냐? 누나, 미안해. 어쩔 수가 없었어. 이 김 부장이 내 주변인들을 모두 처리하려고 했단 말이야. 성찬 형이 그렇게 떠난 것도 다 이놈 짓이었다고. 내가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으면 진작에 누나를 잡았을 거야. 나한테는 누나보다 중요한 게 없으니까 극단적인 계획을 세운 거야. 미안해, 누나. 그런데 너 무슨 싸움을 그렇게 잘하냐? 맨날 맞고 다니던 보살 아니었어? 이거 그냥 대학 다닐 때 무술 배우기 시작했어. 이것저것 배우다 보니까 실력이 쌓였어. 그리고 국정원에 입사하게 된 거지. 내가 왜 하는 일을 숨겼는지 이해하겠어? 그래 이놈아. 숨기지 않았으면 내가 니놈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 바로 때려치우게 했을 거야. 우리 누나는 항상 거칠고 터프하다니까. 누나, 저기 차들 오네. 우리 팀들이 왔으니까 이것들 싹 청소할 거야. 우리도 그만 집으로 가자. 이제 다 끝났어. 정말 끝난 거지? 이제 위험하거나 그런 거 없지? 그러진 않을 것 같아.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좀 막강한 거라서 노리는 나라가 많아. 그래서 이걸 지키려면 조금 피하면서 살아야 해. 도대체 무슨 프로그램인데 그래? 그건 모르는 게 좋을 거야. 그냥 어마무시한 거라고만 알아둬. 무기 관련 프로그램이야. 그래서 위험한 거니까 그 정도만 알아둬. 그럼 계속 이렇게 위험에 휩싸여서 살아야 해? 그게 누나, 외국 가서 살래? 위험 요소가 적은 곳으로 가서 안전하게 사는 거 어때? 난 모르겠다. 일단 집에 가자. 너 볼살이 쏙 빠진 거 보니까 누나 속이 상하네. 얼른 가자. 밥 해줄게. 고마워. 안 그래도 누나 밥이 그리웠다고. 이 철부지 자식. 빨리 가자. 그렇게 김 부장과 일당들은 모두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국가기밀 프로그램을 해외에 팔려고 한 죄가 어마어마하게 큰 죄여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기 힘들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흥신소 일당들도 가담한 죄로 무거운 징역을 살게 되는 것으로 사건은 끝이 났답니다. 저희 남매는 얼마 뒤 한국 생활을 접고 미국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대저택의 경호원들이 교대에 가며 24시간 지키고 있더라고요. 동생은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위력이 어마어마했는지 미국의 높은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었고 한국에서도 여러 군인들과 국정원 관계자들이 자주 들렀답니다. 물론 저는 어떤 프로그램인지 자세히는 모르고 있답니다. 제 동생이 하도 영특해서 대단한 걸 만든 건 확실해 보였네요. 저와 동생은 미국에서 1년 정도 지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무탈하게 잘 지냈답니다. 미국 생활이 재밌어서 여기저기 잘 싸돌아다니고 있네요. 다만 영어 실력이 많이 부족해서 매일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는 게 힘들답니다. 경환아, 이거 얼마예요가 뭐지? How much is it? 몇 번을 말해. 그냥 how much만 말하면 알아서 말해줄 거야. 이 자식이 누나한테 성질내는 거야? 아니, 1년 동안 미국에 살았으면 기본은 할 줄 알아야지. 진짜 나랑 같은 유전자가 맞는 거야? 아니야, 부모님이 누나랑 다른 얘기랑 헷갈려서 잘못 데려온 걸 거야. 이게 똑까부네. 야, 거울을 봐. 누가 봐도 너랑 나랑은 머리카락 길이만 다르고 똑같이 생겼다고. 아이씨구, 내가 했던 말을 따라하네. 기억력은 좋네. 그런데 왜 영어는 못하실까? 야, 내 나이가 40이 훌쩍 넘었다고. 네가 내 나이 대봐. 누난 10년 전에도 이랬거든요. 미국에서 오래 못 살겠네. 국정원에서 안전하다 연락이 오면 그때 한국에 돌아가자. 그래? 그럼 나야 좋지. 이제 알파벳만 봐도 멀미가 난다. 난 공부 못하겠다. 포기! 저희 남매는 미국에서 총 3년을 살았고 국정원에서 다시 동생을 찾아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생과 둘이 한국에서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동생을 어렵고 힘들게 키웠지만 그 과정은 언제나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동생을 보면 자식 같은 마음이 들고 그런답니다. 한국에 와서 동생이 소개시켜준 남자를 또 만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어요. 성찬 씨에게 미안하지만 하늘에서 축하해 주리라 믿고 지금의 남편과 동생이랑 행복하게 삶을 살고 싶네요. 제 사연은 여기서 막을 내려야겠네요. 화끈하고 스릴 있는 첩보 이야기 재밌었다면 꼭 댓글로 응원을 남겨주세요. 모두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